아따, 주인님들. 오늘도 잘 지내셨소? 춘심이가 또 재미나게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으니께 얼른 앉으시고 귀 쫑긋 세워두소. 자, 주인님들. 오늘도 아랫 것들 사는 이야기나 좀 들어보시렵니까? 오늘 이 춘심이가 풀어놓을 이야기 보따리는 말이요. 저기 한양에서도 떵떵거리기로 소문난 김판수 대감댁에서 시작된답니다. 아이고, 그 댁 마님 팔자 생각하면 지금도 춘심이 가슴이 다 미어지는구먼요. 그 김판수 대감댁 안주인 마님이 바로 서은영 아씨였지요. 본래는 남부럽지 않은 양반가 교수였는데 친정이 그만 풍비박산 나는 바람에 팔재도 없는 시집살이를 하게 된 것이랍니다. 그것도 어디 보통 시집살이였간디요. 김판수 그 양반, 겉보기엔 점잖은 척 위엄이나 떨었지 속내는 아주 탐욕스럽고 권위적인 위인이었지요. 게다가 가문의 명예랍시고 핏줄, 특히 아들 타령은 어찌나 해댔는지. 쯧쯧, 우리 서마님, 얼굴 반반하시고 마음씨 곱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분이셨지만 그놈의 아들을 못 낳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집안에서 아주 찬밥 신세였답니다. 김판수 대감은 젊고 아리따운 첩년 하나를 끼고 살면서 조강지처인 서마님께는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았지요. 밥상머리에서도 면박 주기 일수고 하인들 앞에서 망신 주는 것도 서슴지 않았으니 아이고, 마님 속이 오죽 썩어 문드러졌겠소. 내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 하나 생산 못하는 여인이 어디 쓸모가 있단 말이냐? 보기만 해도 재수가 없다. 이런 막말을 밥 먹듯 해댔으니 마님은 그 큰 기와집에서 숨소리 하나 제대로 내지 못하고 살았답니다. 그림자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눈칫밥 먹기가 일쑤였지요. 바깥에서는 명망 높은 대감댁 마님으로 보였겠지만 실상은 창살 없는 감옥살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이요. 그 넓은 집에서 마님의 편이라고는 아무도 없었으니 그 외롭고 서러운 심정, 뉘라서 다 헤아릴 수 있었겠소. 밤마다 홀로 눈물 짓는 날이 부지기수였다고 하니 참말로 불쌍한 신세였지요. 춘심이 같았으면 속병 나서 벌써 드러누웠을 것이요. 아이고, 마님. 그런데 말이오, 그 큰 대감댁에도 사람 사는 정이라는 것이 아예 없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 집 머슴 중에 김돌쇠라고 우직하기 짝이 없는 사내놈이 하나 있었답니다. 덩치는 산만하고 얼굴은 투박했지만 심성 하나는 비단결같이 고운 사람이었지요. 이 돌쇠라는 머슴이 왜 특별하냐 하면 글쎄 이 양반이 원래 서마님의 친정집에서 잔심부름하던 아이였다는 거 아니겠소? 서마님이 아가씨 적에 돌쇠는 그 집 마당이나 쓸고 장작이나 패던 어린 머슴이었던 게지요. 그러니 친정아씨가 몰락해서 팔재도 없는 시집살이를 와서 저리 고통받는 모습을 보니 남들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짠하고 아팠던 모양입니다. 다른 머슴들이야 마님이 구박받거나 말거나 제 할 일만 하거나 심지어는 뒤에서 수군거리기 바빴지만 돌쇠는 달랐답니다. 행여나 마님 눈에 띌까 조심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마님을 챙겨드리려 애썼지요. 마님이 거처하는 별채 아궁이의 땔감을 남들보다 한 짐 더 넣어드리기도 하고 마님이 마당을 거닐 때 혹여발이라도 헛디딜까 돌부리를 치워놓기도 하고 무거운 장독이라도 옮기실라 치면 어느새 나타나 묵묵히 들여다 드리곤 했답니다. 그렇다고 뭐 아는 체를 하거나 살갑게 말을 거는 것도 아니었지요. 그저 멀찍이 서마님의 안색을 살피고 힘든 일이 있으실 때 그림자처럼 다가가 굳은 일을 대신하고는 말없이 사라지곤 했답니다. 눈치 빠른 서마님께서도 돌쇠의 그런 마음 씀씀이를 왜 모르셨겠소. 하지만 내색할 수는 없었지요. 괜히 머슴 하나 편애한다. 소문이라도 나면 가뜩이나 위태로운 처지에 더 큰 화를 입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말이오, 그 차갑고 외로운 기와집 안에서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연민하는 눈빛이 하나 있다는 것만으로도 서마님께는 아주 작은 위안이 되지 않았을까 싶소이다. 아이고, 사람 사는 세상, 신분이 높고 낮음을 떠나 저런 따뜻한 마음 하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돌쇠 그 양반, 참말로 속 깊은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주인님들,
그 작은 위안마저도 오래가지는 못했답니다. 김판수 대감의 마음은 이미 젊고 교태 넘치는 첨년에게 완전히 넘어가 있었고 눈엣 가시 같은 본처를 내쫓을 궁리만 하고 있었으니 말이요. 게다가 세월이 흘러도 서마님에게서 아들 소식이 없자 김판수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어느 매서운 바람이 부는 늦가을 날이었지요. 김판수는 대청마루에 버티고 앉아 서마님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냉정하고 비정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이제 더는 참을 수가 없다. 아들도 못 낳는 여인을 내 어찌 계속 내 집에 둘 수 있겠느냐.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아이고, 주인님들, 소박이라니요. 아무리 조선법도가 그러하다지만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저리 매몰차게 내쫓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서마님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날이 어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사옵니까? 제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마님은 눈물로 호소했지만 김판수의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죄? 네 존재 자체가 죄다. 내 가문의 대를 끊어놓을 작정이냐?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내 몸뚱이 하나 말고는 아무것도 가져갈 생각 말아라. 김판수는 하인들에게 명하여 마님의 조촐한 짐마저 빼앗고 그야말로 맨몸으로 대문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친정마저 망해버린 마님은 이제 정말 갈 곳 하나 없는 외톨이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때 마님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던 충직한 몸종 옥자가 울며 불며 마님을 따라 나서려 했습니다. 마님! 소인이라도 마님을 모시겠습니다. 제발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하지만 김판수는 그 모습마저 눈에 거슬렸던 모양입니다. 내년까지 따라 나설 필요 없다. 썩 물러서지 못할까 하고 호통을 치며 옥자마저 막아섰지요. 결국 서마님은 그 넓고 으리으리한 대감 택대문 앞에서 싸늘한 가을바람을 맞으며 속절없이 혼자 길바닥에 나앉게 된 것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런 비정하고 매정한 일이 어디 있겠소? 10년 넘게 한솥밥 먹고 한 이불 덮고 산 부부 사이가 어찌 이리 하루아침에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될 수 있단 말인지. 춘심이는 김판수, 그 영감탱이 생각만 해도 속에서 천불이 나는구먼요. 쯧쯧, 불쌍한 우리 서마님, 이제 어찌 살아가실꼬? 서마님이 그렇게 억울하게 쫓겨나 망견자실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는데 어디선가 익숙한 그림자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바로 머슴 돌쇠였지요. 돌쇠는 마당 한쪽에서 나무를 패다가 그 끔찍한 광경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차마 나서서 말릴 용기는 없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의분과 연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지요. 마님이 맨몸으로 쫓겨나 찬바람 부는 길 위에 홀로 남겨진 모습을 보니 돌쇠는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었습니다. 김판수 대감의 눈을 피해 조용히 대문 밖으로 나온 돌쇠는 훌쩍이는 마님 앞에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아씨, 돌쇠는 차마 마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옛날 친정에서 부르던 대로 아씨라고 불렀습니다. 서마님은 고개를 들어 눈물, 어린 눈으로 돌쇠를 바라보았지요. 아씨, 소인이 외람된 말씀인 줄은 아오나. 이리 길에서 밤을 지새우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돌쇠는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인이라도 괜찮으시다면 잠시 몸을 피하실 곳까지 모시고 싶습니다. 비록 누추하기 짝이 없는 곳이오나 찬바람은 피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돌쇠는 자신의 초라한 거처, 즉 머슴들이 모여 자는 행랑채 구석에 작은 방이라도 내어드리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쫓겨난 마님을 모시는 것이 두려운 일이었지만 차마 하늘 아래 외톨이가 된 옛 아씨를 외면할 수는 없었던 것이지요.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충성심과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서마님은 돌쇠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 줄 사람은 이 세상의 돌쇠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마님에게 돌쇠의 투박한 손은
마지막 남은 동아줄처럼 느껴졌습니다. 마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서는 또다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절망 속에서 아주 작은 희망의 빛을 본 듯한 눈물이었습니다. 고맙네, 돌쇠야. 마님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돌쇠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마님이 의지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팔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한 골목길을 따라 마님을 부축하여 자신의 거처로 향했습니다. 비록 앞날이 어찌 될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적어도 오늘 밤 마님을 차가운 길바닥에서 떨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뿐이었지요. 아이고, 주인님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더니 바로 돌쇠가 그 구멍이었나 봅니다. 비록 천한 머슴의 신분이지만 그 의리와 충신만큼은 천하의 어떤 대감보다 낫지 않소? 참말로 사람 속은 모를 일이고 신분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 씀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구먼요. 돌쇠의 도움으로 서마님은 일단 몸을 숨길 곳을 찾긴 했지만 그곳에서의 생활이 어찌 순탄했겠소. 돌쇠가 말한 누추한 곳이라는 것은 행랑채 구석의 작은 방이었는데 여러 머슴들이 함께 쓰는 곳이라 마님이 오래 머물기에는 영 불편하고 위험했지요. 혹시라도 김판수 대감의 귀에 들어가기라도 하면 돌쇠마저 큰 화를 입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돌쇠는 며칠 밤낮을 수소문한 끝에 마을에서 좀 떨어진 외딴 곳에 버려진 폐가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예전에 화전민이 살다가 떠난 자리인지 다 쓰러져가는 초가삼간이었지요. 지붕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비가 새고 벽은 갈라져 찬 바람이 황소바람처럼 드나들고 방 안에는 쥐새끼들이 찍찍거리며 돌아다니는 그런 흉가였답니다. 아씨, 죄송합니다. 소인이 능력이 부족하여 이보다 나은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돌쇠는 면목 없어 하며 마님 앞에 고개를 숙였지요. 서마님은 말없이 폐가를 둘러보았습니다. 평생을 비단 옷 입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지내던 마님에게 이런 흉가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곳이었을 겁니다. 퀴퀴한 냄새와 음습한 기운에 절로 몸서리가 쳐졌지요. 하지만 마님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신에게는 이마저도 감지덕지한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다, 돌쇠야. 내 덕분에 길바닥 신세는 면했으니 이것만으로도 고맙다. 여기서 지내도록 하자. 마님은 애써 담담하게 말했지만 목소리 끝이 가늘게 떨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의 기막힌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돌쇠가 대감댁에 나가 머슴 일을 하고 돌아와 몰래 땔감과 음식을 구해왔고 밤에는 마님 혼자 횡한 폐가에서 불안에 떨며 지새워야 했습니다. 밥이라고 해봐야 멀건 죽이나 거친 잡곡밥이 전부였고 반찬은 소금에 절인 푸성귀가 고작이었지요. 밤이면 짐승 우는 소리와 바람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언제 누가 들이닥칠까 노심초사해야 했습니다. 양반 마님으로 곱게만 자란 서마님에게 폐가에서의 생활은 그야말로 고행이었습니다. 손수물을 길어와야 했고 차가운 냇물에 손발이 꽁꽁 얼어가며 빨래를 해야 했지요. 땔감이 부족한 날에는 추위에 덜덜 떨어야 했고 쥐들이 드나드는 방에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갔지만 마님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돌쇠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지요. 돌쇠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자신이 모시던 아씨를 이런 누추한 곳에 머물게 한 것이 죄스러웠고 제대로 된 음식 하나 해드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는 더욱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대감댁 일이 끝나면 쉬지도 않고 사내가 땔감을 해오고 틈틈이 폐가를 수리하려 애썼습니다. 지붕에 짚을 얹고 갈라진 벽틈을 흙으로 메우고 방 안에 작은 온돌이라도 만들어 보려 했지요. 아씨, 조금만 참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아씨께서 편히 지내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돌쇠는 묵묵히 일하며 마님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앞날은 그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가진 것 없는 머슴과 쫓겨난 마님. 두 사람의 힘만으로는 이 절망적인 현실을 벗어나기가 너무나 힘겨워 보였지요. 폐가에서의 고된 생활이 이어지면서 돌쇠는 더 이상 대감댁 머슴 일만으로는 두 사람의 생계를 꾸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님께 멀건 죽만 계속 드릴 수는 없는 노릇이고 다가오는 겨울을 나려면 땔감도 더 많이 필요했지요. 그는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돌쇠는 대감댁 일이 없는 날이면 온갖 굳은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남의 밭에 나가 품을 팔기도 하고 저작거리에 나가 짐을 나르기도 했지요. 힘쓰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품을 팔아 버는 돈은 푼돈에 불과해서 입에 풀칠하기에도 빠듯했답니다. 아이고, 이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돈을 모아 아씨를 편히 모신단 말인가? 돌쇠는 고된 노동에 지쳐 한숨을 쉬곤 했지요. 그런데 말이오, 주인님들. 하늘이 무심치만은 않았던 모양입니다. 돌쇠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재주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손재주가 남다르다는 것이었지요. 그는 어릴 적부터 무언가를 뚝딱뚝딱 만들고 고치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 솜씨가 여간 아니었답니다. 어느 날 이웃 마을 농부가 부러진 쟁기 때문에 밭을 갈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새 쟁기를 살 돈은 없고 고쳐 쓸 수도 없어 막막해하고 있었지요. 돌쇠는 잠시 쟁기를 살펴보더니 어디선가 나무 토막과 연장을 가져와 뚝딱뚝딱 두들기고 깎고 하더니 글쎄 감쪽같이 쟁기를 고쳐놓은 것이 아니겠소? 농부는 고맙다며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쥐어주었고 돌쇠는 처음으로 자신의 손재주로 돈을 벌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돌쇠의 손재주에 대한 소문이 조금씩 나기 시작했습니다. 돌쇠한테 가져가면 아무리 망가진 물건도 고칠 수 있다더라. Logically, 그 양반 손은 약손인가 봐. 고장난 물레도 뚝딱 고치더군. 하는 이야기들이 퍼져나갔지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쇠에게 망가진 물건들을 들고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부러진 호미자루, 삐걱거리는 지게, 구멍난 소뚜껑까지. 온갖 잡다한 물건들이었지만 돌쇠는 실은 내색 없이 정성껏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약간의 돈이나 곡식을 받았지요. 서마님도 돌쇠의 이런 재능을 보고는 그냥 놀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님은 비록 몸으로 하는 일은 서툴렀지만 양반가에서 배운 글솜씨와 셈 능력이 있었지요. 돌쇠가 물건을 고쳐주고 받아온 돈이나 곡식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물건을 고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재료는 얼마나 드는지 등을 따져서 적절한 수고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돌쇠에게 조언해주기도 했지요. 돌쇠는 우직하게 손을 놀리고 마님은 지혜롭게 살림을 꾸려나가니 비록 큰 돈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의 생활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폐가지만 끼니를 거르는 일은 없어졌고 땔감도 예전보다는 넉넉하게 쌓아둘 수 있게 되었지요. 아이고 주인님들, 역시 사람은 저마다 타고난 재주가 있는 모양입니다. 천한 머슴이라고 무시했던 돌쇠에게 저런 손재주가 숨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소. 그리고 마님 역시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를 발휘하시니 참으로 대단하시지요. 이 두 사람, 앞으로 또 어떤 놀라운 일들을 보여줄지 춘심이도 잠옷 기대가 되는구먼요. 돌쇠의 손재주 덕분에 두 사람의 살림이 조금씩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넉넉하다고는 할 수 없었지요. 폐가에서 벗어나 번듯한 집을 마련하고 마님께 좋은 옷 한 벌 해드리려면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돌쇠는 밤낮 없이 일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부족하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주인님들, 이 돌쇠라는 양반에게는 손재주 말고도 또 다른 남다른 재능이 숨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것은 바로 땅과 자연을 읽는 눈, 즉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찾아내는 비범한 눈썰미였지요. 어릴 적 산과 들을 뛰어놀며 자란 덕분인지 아니면 하늘이 내린 복인지 돌쇠는 땅속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풀이 귀한 약초인지 기가 막히게 알아맞혔다라고 합니다. 어느 날이었지요. 돌쇠가 땔감을 구하러 깊은 산속 가을가를 지나고 있었답니다. 맑은 물이 졸졸 흐르는 냇가에서 잠시 목을 축이려고 허리를 굽혔는데 물속에서 무언가가 햇빛에 반사되어 유난히 반짝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에이, 그냥 반짝이는 돌멩이렸다 하고 지나쳤을 터인데 돌쇠의 눈에는 그것이 예사롭지 않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물속에서 그 돌멩이를 건져 올렸습니다. 흙과 물이끼를 닦아내고 자세히 살펴보니 아이고 세상에, 그것은 그냥 돌멩이가 아니라 누런 황금빛을 띤 작은 알갱이들이 박혀 있는 것이 아니겠소? 바로 사금샤진이었던 것입니다. 허허, 이게 웬일이람? 돌쇠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혹시 더 없는지 샅샅이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냇가 주변 모래와 자갈 속에서 제법 많은 양의 사금을 찾아낼 수 있었답니다. 남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평범한 냇가였지만 돌쇠의 눈에는 황금이 숨겨진 보물창고로 보였던 것이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폐가 근처에는 아무도 돌보지 않아 잡초만 무성한 버려진 땅이 있었는데 돌쇠는 그곳을 지나다가 우연히 아주 귀한 약초들이 자라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산삼이나 더덕처럼 이름난 약초는 아니었지만 아는 사람만 아는 희귀하고 값비싼 약재들이었지요. 남들은 그저 쓸모없는 잡초 더미로 여겼지만 돌쇠는 흙냄새와 풀잎 모양만 보고도 그것이 보통 풀이 아님을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또 한 번은 마을에 가뭄이 들어 우물이 다 말라붙었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물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돌쇠가 뒷산 어디쯤에 가면 물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답니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돌쇠가 가리킨 곳을 파보았지요. 그랬더니 글쎄 정말로 시원한 물줄기가 콸콸 솟아나는 것이 아니겠소? 아무도 물이 나올 거라 생각지 못한 메마른 땅에서 수맥을 찾아낸 것입니다. 아이고, 주인님들, 이 돌쇠라는 양반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지요? 손재주도 뛰어나지, 땅을 읽는 눈썰미도 비범하지. 이건 뭐 하늘이 너 복받아라 하고 점지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소? 마치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고 물 나와라 뚝딱 하면 물이 솟는 도깨비 방망이라도 가진 것처럼 말이오. 돌쇠가 그 귀한 사금과 약초들을 한 알을 안고 폐가로 돌아왔을 때 서마님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지요. 아니, 머슴살이 하던 돌쇠가 어디서 이런 귀한 것들을 구해왔단 말인가? 마님은 돌쇠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그의 남다른 재능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돌쇠야, 내게 참으로 하늘이 내린 복이 있구나. 하지만 이 귀한 물건들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아니 된다. 마님은 기쁨에 들뜬 돌쇠를 진정시키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마님 말씀이 100번 옳았지요.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돌멩이나 풀뿌리에 지나지 않는 법 아니겠소? 당장 돈이 급하다고 저작거리 장사치들에게 헐값에 넘겨버린다면 돌쇠의 고생은 헛수고가 되고 말터였습니다. 다음 날 돌쇠는 마님의 조언에 따라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은영 마님이 정성껏 싸준 사금과 약초 꾸러미를 들고 저잣거리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전에 헐값의 물건을 넘겼던 최행수라는 장사치를 찾아갔습니다. 최행수는 저잣거리에서도 약삭 빠르고 이익의 발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지요. 아니나 다를까 최행수는 돌쇠의 초라한 행사액을 보고는 이번에도 얕잡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 양반 또 왔는가? 오늘은 또 무슨 잡동사니를 가져왔는고 하며 퉁명스럽게 말했지요. 돌쇠가 조심스럽게 사금 꾸러미를 내밀자 최행수는 눈을 번뜩였지만 속내를 감추고는 짐짓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요즘 같은 세상에 사금 한 줌이 뭐 그리 귀하다고. 하면서 턱없이 낮은 가격을 불렀습니다. 약초 꾸러미를 보고도
이런 풀뿌리는 지천에 널린 것 아니냐며 또다시 값을 후려치려 했지요. 돌쇠는 이번에도 속절없이 당하는 건가 싶어 입술만 깨물고 있는데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단아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행수어른, 그 물건들을 그리 함부로 평가하시면 아니 되지요. 고개를 돌려보니 바로 서은영 마님이 어느새 돌쇠 곁에 와서 있는 것이 아니겠소? 마님은 비록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그 자태와 말투에서는 여전히 양반가의 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최행수는 갑자기 나타난 여인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돌쇠 옆에 저런 고운 여인이 있을 줄은 몰랐던 게지요. 마님은 최행수 앞에 다가가 사금꾸러미를 들어보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행수 어른, 이 사금의 빛깔과 무게를 보십시오. 이 정도 순도라면 시세가 어찌 되는지 행수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급하다고 하여 어찌 장사꾼의 도리를 저버리려 하십니까? 그리고는 약초 꾸러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또한 이 약초들은 흔한 풀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혈에 특효가 있는 백근초이고 저것은 기침을 멎게 하는 자소엽입니다. 특히 이 뿌리는 마님은 약초의 이름과 효능 그리고 희귀성까지 막힘없이 설명했습니다. 양반가에서 어깨너머로 배우고 책을 통해 익혔던 지식들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지요. 최행수는 마님의 해박한 지식과 당당한 태도에 그만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값을 속일 수 없음을 깨닫고는 헛기침을 하며 마지못해 제 값을 쳐주겠다고 했지요. 그렇게 돌쇠와 마님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노력과 재능으로 상당한 목돈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지요. 그 돈으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쌀밥에 고기 반찬을 배불리 먹고 따뜻한 이불도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폐가에 돌아와 따뜻한 아랫목에 나란히 앉아 밥을 먹는데 마님은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조용히 흘렸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나 겪었던 서름, 폐가에서의 고된 생활,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맛본 작은 성공, 그 모든 감정이 북받쳐 올랐던 것이지요. 돌쇠는 그런 마님을 보며 아무 말 없이 그저 자신의 소매로 눈물을 닦아드릴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돌쇠와 서마님에게는 새로운 희망과 함께 자신감이라는 것이 생겼답니다. 돌쇠는 더 이상 남의 집 머슴일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는데 온 힘을 쏟기 시작했지요. 그는 새벽같이 일어나 산과 들을 누비며 사금을 캐고 귀한 약초를 찾아다녔습니다. 그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마치 숨겨져 있던 보물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듯 했지요. 어떤 날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폐광 근처에서 은맥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깊은 산골짜기에서 수백 년 묵은 산삼을 캐기도 했답니다. 아이고, 주인님들, 정말 땅의 기운이 돌쇠를 돕는 것인지 아니면 돌쇠의 눈썰미가 신통한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돌쇠는 단순히 귀한 것을 찾기만 하는 것이 아니었지요. 그는 손재주를 살려 자신이 사는 폐가 주변에 버려진 땅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돌을 골라내고 흙을 북돋아 작은 밭을 만들었지요. 그리고는 마님의 조언을 받아 약초를 직접 심고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돌쇠가 심은 약초들은 다른 밭의 것들보다 훨씬 더 잘 자라고 약효도 뛰어났다고 합니다. 마치 돌쇠의 손길에 무슨 특별한 기운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이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돌쇠 손은 약손인가 봐. 러지클리 저 양반 손을 거치면 죽어가던 나무도 살아난다더라. 하고 말이오. 서마님 역시 더 이상 슬픔에 잠겨 눈물만 흘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님은 돌쇠가 벌어온 돈과 물건들을 허투루 쓰지 않고 알뜰살뜰 관리했지요. 우선 다 쓰러져 가던 폐가를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붕을 새로 잇고 벽을 바르고 방에 온도를 놓아 제법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만들었지요. 그리고 남는 돈으로는 밭을 더 넓히고 필요한 농기구들을 사들였습니다. 마님은
장부를 꼼꼼하게 기록하고 수입과 지출을 철저하게 관리했습니다. 어디에 돈을 써야 할지, 어떤 물건을 사고 팔아야 이익이 남는지 판단하는 능력이 탁월했지요. 돌쇠가 아무리 귀한 것을 많이 가져와도 마님의 지혜로운 살림 솜씨가 없었다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을까요? 돌쇠의 부지런함과 비범한 재능, 그리고 서마님의 지혜와 알뜰함이 합쳐지니 두 사람의 살림은 눈에 띄게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끼니 걱정을 하던 처지에서 이제는 제법 곳간에 곡식이 쌓이고 돈도 두둑하게 모이게 되었지요. 두 사람은 더 이상 폐가에 살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살던 폐가 터에 번듯한 기와집을 새로 지었답니다. 물론 김판수 대감댁처럼 으리으리하지는 않았지만 깨끗하고 정갈하며 아늑한 보금자리였지요. 마당에는 돌쇠가 가꾼 약초들이 자라고 있었고 집안은 마님의 손길로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더 이상 돌쇠를 머슴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김서방 혹은 돌쇠 어른이라 부르며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지요. 서마님 역시 비록 혼자 된 여인의 몸이었지만 그 지혜와 현명함으로 인해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실질적인 안주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주인님들 정말 세상 모를 일이지. 안쏘? 쫓겨난 마님과 천한 머슴이 만나 이렇게 번듯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춘심이도 기분이 다 좋아지는구먼요. 하지만 이 두 분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답니다. 이제 막 살만해지니 또 어떤 시련이 닥쳐올지 누가 알겠소? 돌쇠각하에 오는 약초들이 워낙 귀하고 약효가 뛰어나다는 소문이 나자 이제는 저잣거리 약재상들뿐만 아니라 아픈 몸을 이끌고 직접 돌쇠네 집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돌쇠가 준 약초를 먹고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그 수가 점점 늘어났지요. 김서방, 나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데 좋은 약초 좀 주시오.ዝ레니야, 우리 아기 기침이 영 낫지를 않는데 혹시 쓸만한 약재가 있겠소? 사람들은 돌쇠를 거의 의원처럼 여기며 찾아왔습니다. 돌쇠는 사람 좋은 마음에 거절하지 못하고 자신이 아는 대로 약초를 나눠주곤 했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돌쇠는 약초를 캐는 데는 전문가였지만 사람의 병증에 맞춰 어떤 약초를 얼마나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자칫 잘못하면 좋은 약초도 독이 될 수 있는 법 아니겠소? 이 모습을 지켜보던 서마님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돌쇠의 좋은 마음이 오히려 화를 부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리고 동시에 이것이 두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돌쇠야, 어느 날 마님이 돌쇠를 불렀습니다. 네가 카에 오는 약초들이 귀하고 효험이 좋다는 것은 이제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약이란 함부로 쓸 것이 아니니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사람들을 도와야 하지 않겠느냐. 돌쇠는 마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우리 집에 작은 약방을 하나 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마님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네가 좋은 약재를 구해오면 내가 아는 지식으로 약재를 분류하고 관리하며 사람들의 병증에 맞게 약초를 다려 팔거나 알려주는 것이지. 물론 우리는 의원이 아니니 병을 고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사람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약초를 쓸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있을 것이다. 돌소에는 마님의 지혜로운 생각에 감탄했습니다. 자신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방법이었지요. 아씨 말씀이 옳습니다. 그리하면 사람들에게 더 큰 도움을 드릴 수 있겠구먼요. 그리하여 두 사람은 힘을 합쳐 돌쇠 약방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번듯한 간판을 내건 것은 아니었지만 사랑채 한 칸을 깨끗하게 비워 약재를 종류별로 정리해두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지요. 서마님의 활약은 눈부셨습니다. 마님은 양반께서 자라며 어깨 너머로 배운 의학과 약초 지식이 상당했습니다. 게다가 틈틈이 관련 서적들을 구해 읽으며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지요.
마님은 돌쇠가 캐온 약초들을 세심하게 손질하고 햇볕에 말리고 종류별로 분류하여 약효와 쓰임새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오면 마님은 차분하게 그들의 증상을 묻고 어떤 약초가 도움이 될지, 어떻게 다려 먹어야 하는지 등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림을 그려주기도 하고 직접 약초를 다려주기도 했지요. 마님의 설명은 명료하고 친절했으며 그 지혜와 정성에 사람들은 깊은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돌소에는 여전히 부지런히 산과 들을 누비며 좋은 약초를 구해왔고 마님은 약방을 지키며 사람들의 건강을 돌보았습니다. 돌쇠의 비범한 능력과 마님의 지혜로운 운영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돌쇠 약방은 금세 입소문을 타고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먼 곳에서도 돌쇠네 약초를 구하러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였지요. 돌쇠의 약방이 날로 번창하면서 돌쇠와 서마님의 삶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그 누추했던 폐가는 이제 온데간데 없고 깨끗하고 번듯한 기와집이 그 자리를 대신했지요. 집 주변에는 돌쇠가 정성껏 가꾼 약초밭이 펼쳐져 있었고 마당 한쪽에는 약재를 말리고 보관하는 작은 창고까지 들어섰답니다. 곳간에는 곡식이 가득 쌓여 있었고 장롱 안에는 제법 두둑한 동괴미도 숨겨져 있었지요. 더 이상 돌쇠를 머슴이라 부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를 김서방 혹은 돌쇠 어른이라 부르며 깍듯이 대했지요. 그의 비범한 능력과 성실함,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따뜻한 마음씨는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길을 가다가 돌쇠를 만나면 너나 할 것 없이 먼저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할 정도였으니 그 위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짐작이 가시겠지요? 서마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소박맞고 쫓겨난 여인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지만 그녀의 지혜와 현명함, 그리고 약방을 운영하며 보여준 능력은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그녀를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서마님 혹은 약방 마님이라 부르며 존경심을 표했지요. 그녀는 집안 살림을 도맡아 꾸려나가는 실질적인 안주인이었고 돌쇠가 하는 모든 일에 든든한 조력자이자 동반자였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도 예전과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처음 폐가에서 함께 지내기 시작했을 때는 서로를 조심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마음이 컸지요. 엄연한 신분의 차이가 있었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랜 시간 함께 고생하며 서로에게 의지하고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신분을 뛰어넘는 아주 깊은 신뢰와 존중감이 쌓여갔습니다. 돌쇠는 여전히 서마님을 아씨라고 부르며 깍듯이 모셨지만 그 존경심 속에는 이제 한 여인에 대한 애틋한 연모의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히 그 마음을 드러내지 못했지요. 자신 같은 천한 머슴 출신이 어찌 하늘 같은 아씨를 마음에 품을 수 있겠느냐며 스스로를 다스렸습니다. 그저 묵묵히 곁을 지키며 마님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자신의 도리라고 생각했지요. 서마님 역시 돌쇠에 대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자 함께 삶을 일구어가는 든든한 동반자인 돌쇠에게 깊은 고마움과 신뢰를 느끼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의 우직함과 따뜻함에 어느덧 마음이 끌리고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양반가의 규수로서 지켜야 할 도리가 있었고 세상의 이목이 두려워 쉽사리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겉으로는 여전히 주인과 종의 관계를 유지하는 듯 보였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따뜻한 존중과 애틋한 연민, 그리고 조심스러운 애정이 담겨 있었지요. 비록 부부의 연을 맺지는 못했지만 세상 그 어떤 부부보다 더 깊은 신뢰와 유대감으로 맺어진 진정한 인생의 동반자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시간이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세상은 시기심 많은 사람들로 가득하고 특히나 벼락같이 부자가 된 돌쇠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이들도 있었을 텐데요. 아니나 다를까 먹구름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부터 몰려오기 시작했답니다.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겠소? 돌쇠가 큰 부자가 되었고 그가 모시던 옛 주인의 마님, 즉 소방 맞고 쫓겨난 서은영 마님이 그와 함께 살고 있다는 소문은 아름아름 퍼져나가 마침내 한양에 있는 김판수 대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처음에 김판수는 그 소문을 듣고 코웃음 쳤다고 합니다. 천안버슴 놈이 부자가 돼봤자 얼마나 됐겠으며 쫓겨난 그 여편네가 뭘 할 수 있겠느냐 하고 무시했다는 것이지요. 그는 이미 젊고 아리따운 첩과 함께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었고 서마님 따위는 까맣게 잊고 지낸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돌쇠가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땅을 읽는 비범한 능력으로 금맥을 찾아내고 희귀한 약초를 캐내어 큰돈을 벌었다는 이야기. 서마님의 지혜로 약방을 열어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룬다는 이야기. 심지어 두 사람이 사는 기와집이 웬만한 양반과 못지않다는 이야기까지 말이오. 그러자 김판수의 마음속에 스멀스멀 시커먼 감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질투와 탐욕이었지요. 아니, 감히. 내가 내쫓은 천한 머슴놈과 쓸모없다 버린 계집이 나보다 더 잘 산단 말인가? 그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과 함께 돌쇠가 모은 재산에 대한 탐욕스러운 마음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돌쇠 그놈이 가진 재주는 본래 내 집 머슴으로 있을 때부터 있었던 것일 터. 그렇다면 그놈이 번 돈은 당연히 내 것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그리고 서운영 그 계집은 어차피 내 사람이었으니 그년이 가진 지혜로 번 돈 또한 내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이고, 주인님들, 양반이라는 작자가 어찌 저리 속이 베베 꼬였을까요? 염치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위인이었지요. 김판수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돌쇠의 재산을 빼앗고 서마님을 다시 끌고 와 자신의 발밑에 굴복시키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서마님이 지혜롭고 아름답다는 소문까지 들려오니 괜히 빼앗긴 제 물건을 되찾고 싶은 신복까지 발동했지요. 그는 자신의 하수인들을 불러 모아 돌쇠와 서마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합법적인 것처럼 꾸며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두 사람을 다시 불행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을 수 있을지 악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지요. 탐욕에 눈이 먼 김판수는 이제 돌쇠와 서마님의 행복을 산산조각 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기세였습니다. 그의 시커먼 마수가 서서히 두 사람에게 뻗쳐 오기 시작한 것이지요.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소? 모처럼 찾아온 평화가 이렇게 허무하게 깨지게 생겼으니 말이오. 김판수는 역시 교활한 위인이었습니다. 대놓고 돌쇠에게 시비를 걸거나 재산을 빼앗으려 하면 자신의 체면만 깎이고 혹여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교묘하게 두 사람을 올가맬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관할을 이용하는 것이었지요. 김판수는 그 지역 사또와 평소 두터운 친분을 맺고 있었습니다. 뇌물을 바치고 아첨을 떨며 자신의 입지를 다져놓았던 것이지요. 그는 사또를 찾아가 돌쇠에 대한 온갖 험담과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사또, 저 아랫 마을에 김돌쇠라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본래 제 집 머슴이었던 천한 놈인데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어 온갖 호사를 누리고 있다 합니다. 필시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또한 제가 내쫓은 전처와 버젓이 살림을 차리고 있으니 이는 풍속을 어지럽히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또께서 엄히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귀가 얇고 탐욕스러운 사또는 김판수의 말에 금세 솔깃했습니다. 돌쇠의 재산 일부를 떼어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꿍꿍이가 생긴 것이지요. 사또는 당장 아전들을 보내
돌쇠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관아의 아전들이 들이닥쳐 돌쇠네 집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네, 이놈 돌쇠야. 내 놈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다는 투서가 들어왔다. 당장 내 놈의 재산 목록을 소상히 밝히고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장부를 내놓아라. 아전들은 막무가내로 집안을 뒤지고 곡간을 열어 곡식량을 확인하고 심지어는 약방의 약재들까지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터무니없이 많은 세금을 내라고 으름장을 놓았지요. 만약 세금을 내지 못하면 재산을 몰수하고 옥에 가두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돌쇠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고 세금 한 푼 떼먹은 적이 없었기에 너무나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저는 결단코 부정한 짓을 한 적이 없소이다. 세금 또한 꼬박꼬박 내왔소. 하고 항변했지만 아전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쇠의 항변을 괘씸하게 여기며 더욱 거칠게 몰아붙였지요. 내 놈이 감히 관아의 명을 거역하려 드느냐. 당장 내 놈을 포박하여 옥에 쳐넣어야겠다. 아전들이 밧줄을 들고 달려들자 돌쇠는 억울함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힘없는 백성이 관아의 권력 앞에 맞서기란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이대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옥살이를 하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절망감이 그를 덮쳐왔습니다. 아전들이 당장이라도 돌쇠를 묶어 끌고 가려던 그 위기의 순간, 안채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서은영 마님이 나섰습니다. 마님은 조금도 당황한 기색 없이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아전들을 막아섰지요. 잠시 멈추시오. 갑작스러운 마님의 등장에 아전들도 잠시 주춤했습니다. 비록 쫓겨난 신세라지만 여전히 양반가의 기품을 지닌 마님의 위엄에 자신들도 모르게 기가 눌린 것이지요. 마님은 아전들 앞에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리들께서 무슨 연유로 이리 소란을 피우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런 증좌도 없이 함부로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재산을 논하는 것은 국법에도 어긋나는 일이 아니옵니까? 아전 하나가 발끈하며 소리쳤습니다. 내년이 무엇인데 감히 관아의 일에 나서느냐? 이 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 죄인이니라. 마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인이라니요? 그 증자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는 떳떳하게 일하여 재산을 모았고 세금 또한 한 푼도 어김없이 내왔습니다. 여기 그 증빙이 되는 장부가 있습니다. 마님은 미리 준비해 두었던 장부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 장부에는 돌쇠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팔아 얼마를 벌었고 또 얼마의 세금을 냈는지가 아주 상세하고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약방의 수입과 지출 내역, 약재 거래 기록까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었지요. 김판수의 음모를 예상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마님은 평소에도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여 모든 것을 철저하게 기록하고 관리해왔던 것입니다. 아전들은 마님이 내민 장부를 보고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을 줄은 몰랐던 게지요. 그들은 장부를 뒤적이며 억지로 트집을 잡아보려 했지만 워낙 명명백백하게 기록되어 있어 꼬투리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희가 부정한 짓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마을 사람들이 모두 증인이 되어 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마을 사람들을 불러 물어보시지요. 마님의 당당한 태도에 아전들은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명확한 증거도 없이 계속 행패를 부렸다가는 오히려 자신들이 문책을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결국 헛기침만 몇 번 하고는 슬그머니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고 보자. 반드시 내 놈들의 죄를 밝혀낼 것이다. 하고 마지막 으름장만 놓고는 꽁무니를 빼는 모습이 참으로 가관이었답니다. 돌쇠는 마님의 지혜로운 대처 덕분에 꼼짝없이 당할 뻔한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마님에 대한 존경심과 함께
자신을 지켜준 마님에 대한 고마움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지요. 아씨, 고맙습니다. 아씨가 아니었더라면 저는 마님은 돌쇠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천만에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일은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김판수 대감께서 이리 쉽게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야. 더욱 조심하고 대비해야 한다. 서마님의 예상대로 김판수는 첫 번째 계략이 실패하자 더욱 악랄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돌쇠와 마님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관아를 통한 합법적인 압박이 통하지 않자 이제는 뒤에서 몰래 해코지를 하려는 수작이었지요. 법으로 안 된다면 힘으로라도 눌러주마. 어디 천한 것들이 계속 버틸 수 있나 보자. 김판수는 은밀하게 저작거리의 불량배들이나 산속의 도적대와 접촉했습니다. 돈을 미끼로 그들을 매수하여 돌쇠에게 해를 가하도록 사주한 것이지요. 어느 날 밤 돌쇠가 약초를 캐고 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산길에서 복면을 쓴 괴한 여럿이 나타나 다짜고짜 돌쇠에게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네, 이놈, 가진 것을 모두 내놓아라 하며 달려들었지요. 다행히 돌쇠가 워낙 힘이 장사인데다 기지를 발휘하여 괴한들을 물리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온몸에 상처를 입고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도적의 소행이라고 보기에는 어딘가 석연치 않았기 때문이지요. 또 며칠 뒤에는 돌쇠네 약방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밤중에 몰래 담을 넘어와 값비싼 약재들을 훔쳐 달아난 것이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도둑은 돈이나 곡식에는 손도 대지 않고 오직 귀한 약재들만 골라서 가져갔답니다. 마치 약방 운영을 방해하려는 듯한 의도가 뻔히 보였지요. 가장 악랄했던 것은 돌쇠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함정이었습니다. 김판수는 자신의 하수인을 시켜 관아 창고의 물건을 훔치게 한 뒤 그 물건을 몰래 돌쇠네 집 마당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관아의 돌쇠가 관아 물품을 도둑질했다고 거짓 신고를 한 것이지요. 이번에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었기에 아전들이 다시 들이닥쳐 돌쇠를 당장 잡아 가두려 했습니다. 네 이놈, 이제 발뺌할 수 없을 것이다. 관아의 물건을 훔친 죄는 매우 무겁다는 것을 아느냐. 아전들은 의기양양하게 외쳤지요. 돌쇠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은 결백했지만 마당에 떡하니 놓여있는 도난 물품 앞에서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대로 꼼짝없이 도둑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게 될 판이었지요. 서마님 역시 이번에는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아 안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다, 내가 안다. 김서방은 절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고개를 돌려보니 소란을 듣고 달려온 마을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돌쇠를 변호하고 나서는 것이 아니겠소? 김서방은 절대 도둑질 같은 거 할 사람이 아니오. 그렇소. 우리는 김서방이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한지 다 알고 있소? 저 물건은 필시 누군가 김서방을 모함하려고 가져다 놓은 것이 틀림없소.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아전들 앞을 가로막고 돌쇠를 변호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요? 그동안 돌쇠와 서마님이 마을 사람들에게 베푼 선행과 진심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지요. 돌쇠는 힘든 시절 마을 사람들의 망가진 농기구를 고쳐주고 품삯도 제대로 받지 않았던 적이 많았습니다. 서마님은 약방을 운영하며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약값을 깎아주거나 외상으로 주기도 하고 때로는 무료로 약을 지어주기도 했지요. 또한 두 사람은 수확한 곡식이나 약초를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는 것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그런 따뜻한 마음과 성실한 삶의 태도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돌쇠와 마님이 얼마나 정직하고 선량한 사람들인지 잘 알고 있었기에 그들이 터무니없는 누명을 썼다는 것을 직감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특히 얼마 전 돌쇠가
산길에서 괴한들에게 습격당했을 때 마침 그곳을 지나던 나무꾼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마을에 알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방에 도둑이 들었을 때도 이웃집 사람이 담을 넘어 도망치는 수상한 자들의 인상착의를 똑똑히 보았던 터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아전들에게 앞다투어 증언했습니다. 내가 똑똑히 봤소. 며칠 전 밤에 김대감댁 하인처럼 보이는 자들이 이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것을 말이오. 맞소. 나도 봤소. 그 자들이 무언가 보찜 같은 것을 들고 가는 것을 봤는데 아마 저 물건을 가져다 놓은 것이 틀림없소. 그리고 김서방을 습격했던 괴한들도 도적대가 아니라 김대감이 보낸 자들이라는 소문이 파다하오. 마을 사람들의 거센 항의와 구체적인 증언들 앞에서 아전들도 더 이상 막무가내로 돌쇠를 몰아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민심이 이토록 돌쇠 편에 서 있는데 섣불리 그를 잡아갔다가는 큰 소요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게다가 김판수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심증마저 굳어지니 괜히 불똥이 자신들에게 튈까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전들은 결국 이번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크흠, 좀 더 조사를 해봐야겠군 하고 어색하게 말을 돌리며 슬그머니 자리를 떴지요. 돌쇠와 서마님은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또 한 번의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을 믿고 지지해준 마을 사람들에게 허리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두 사람을 위로하며 격려했습니다. 머려 김서방, 평소에 김서방이랑 마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스레니야, 우리가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시오. 역시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구먼요. 돌쇠와 마님이 평소에 쌓아온 덕이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다니 춘심이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낍니다요. 하지만 김판수가 이 정도로 포기할 위인이 아니지요. 이제 그는 더욱 독이 올라 최후의 발악을 할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 싸움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마을 사람들까지 나서서 돌쇠를 감싸고 도니 김판수는 이제 이성을 잃고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감히 천한 것들이 때를 지어 내게 대항해? 괘씸한 놈들, 내 반드시 본 때를 보여주리라. 그는 이제 돌쇠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에 앙심을 품게 되었지요. 하지만 다급해진 김판수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는 어떻게든 돌쇠와 서마님을 올가맬 증거를 조작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의 과거 비리까지 건드리게 된 것이지요. 한편 서운영 마님은 김판수의 악행이 계속되자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신과 돌쇠를 지키고 더 나아가 김판수의 탐욕으로부터 마을 사람들까지 보호하기 위해서는 뭔가 결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요. 마님은 조용히 방역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님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소만 서마님이 김판수 대감 댁에서 쫓겨날 때 아주 맨몸으로 나왔다고 했지요. 하지만 현명한 마님께서 정말 아무런 준비 없이 나오셨을 리가 있겠소? 마님은 쫓겨나기 직전 혹시 모를 미래에 대비하여 아주 중요한 물건 하나를 몰래 빼돌려 몸종 옥자에게 맡겨두었던 것입니다. 바로 김판수가 몰래 숨겨두었던 비밀 장부였지요. 그 장부에는 김판수가 그동안 저질러 온 온갖 비리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세금을 횡령한 내역, 힘없는 농민들의 땅을 불법으로 빼앗은 기록, 관아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부정한 청탁을 한 증거들까지. 그야말로 김판수의 파렴치한 악행을 낱낱이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던 것이지요. 마님은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믿음직한 박영감, 이 박영감이 누구냐고요? 김판수 댁에도 충직한 하인이 있었답니다. 이 양반도 마님을 안타깝게 여겨 몰래 돕고 있었지요. 이야기가 너무 길어질까봐 춘심이가 깜빡했구먼요. 을 통해 옥자에게 맡겨두었던 비밀 장부를 은밀하게 되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돌쇠와 마을 어른 몇몇과 상의하여 이 장부를 사또에게 직접 제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사또가 김판수와 한통속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사또 역시 김판수를 마냥 감싸줄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지요. 만약 사또가 증거를 묵살하려 한다면 더 높은 상급 관아나 암행어색에 직접 호소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 서마님과 돌쇠 그리고 마을 대표들은 비장한 각오로 관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또 앞에서 김판수의 비밀 장부를 공개하며 그의 모든 악행을 조목조목 고발했지요. 사또, 이 장부를 보십시오. 김판수 대감은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나라의 녹을 좀 먹고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왔습니다. 이런 자를 어찌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장부에 적힌 내용을 확인한 사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판수의 비리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데다 자신 역시 그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웠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마님과 마을 사람들의 기세가 워낙 등등하여 더 이상 김판수를 비호하다가는 자신의 목까지 달아날 판이었습니다. 결국 사또는 김판수를 잡아들이라는 명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포졸들에게 김판수는 속수무책으로 체포되었지요. 그는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소용없는 짓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떵떵거리던 김판수 대감은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어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재산은 몰수되었고 그의 권력과 명예는 땅에 떨어졌지요. 악행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끈다는 옛말이 하나 틀린 것이 없었답니다. 아이고, 주인님들, 정말 속이 다 시원해지는 순간. 아니겠소. 꼴 좋다. 김판수 영감탱이. 역시 죄짓고는 못 산다니까요. 우리 지혜로운 서마님 덕분에 모든 악행이 만천에 드러나고 정의가 바로 서게 되었구먼요. 김판수가 그렇게 허무하게 몰락하고 나니 돌쇠와 서마님에게는 드디어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히고 위협하는 존재가 사라졌으니 이제야말로 두 발 뻗고 편히 잠들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김판수의 몰락 소식은 순식간에 온 마을에 퍼졌고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돌쇠와 마님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동안 김판수의 등살에 알게 모르게 고통받아왔던 터라 사람들은 더욱 고소해하며 정의가 실현된 것을 환영했지요. 돌쇠와 마님은 그동안 자신들을 믿고 지지해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잔치를 열어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푸짐한 음식과 막걸리를 나누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웃고 떠드는 두 사람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의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해질녘 이면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그날 있었던 일들을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고 밤이면 등불 아래 마주 앉아 함께 책을 읽거나 약초를 다듬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배려했으며 눈빛만 보아도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고 느끼는지 알 수 있을 정도였지요. 물론 조선의 엄격한 신분 제도 아래에서 두 사람이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고 부부의 연을 맺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양반이었던 마님이 머슴 출신과 재혼한다는 것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었고 어쩌면 또 다른 시련을 불러올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두 사람은 그런 형식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인정이나 명칭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실한 마음과 변함없는 신뢰였습니다. 그들은 비록 부부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는 못했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그 어떤 부부보다 더 깊고 단단한 사랑으로 맺어진 진정한 동반자였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 역시 두 사람의 관계를 이상하게 보거나 흉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갖 역경을 함께 이겨내고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아름답게 바라보며 응원했지요. 김서방과 서마님 같은 분들이야말로 진짜 부부지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았답니다.
그렇게 돌쇠와 서마님은 서로를 의지하며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돌쇠는 여전히 부지런히 일하여 많은 재산을 모았지만 결코 자신의 부를 자랑하거나 움켜쥐려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늘로부터 받은 복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지요. 자, 주인님들, 오늘 춘심이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랍니다. 아이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춘심이 마음까지 다 훈훈해지는 것 같구먼요. 부디 주인님들께서도 돌쇠처럼 복 많이 받으시고 서마님처럼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소이다. 다음번에는 더 재미나고 기막힌 이야기 보따리 들고 찾아올 테니 그때 또 잊지 말고 찾아주시구려. 춘심이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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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소이다.